다음번에는 사회정책연구소 정순경 소장님의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 방향과 실행체계,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정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아니고요. 공공사회학 분야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오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관심을 갖는 방향이어서 또 이쪽에 보고서 연구 정책 대안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발표를 좀 준비해 봤고요. 제목은 되게 거창합니다. 거창하고 근데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인문사회 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새롭게 좀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완결된 건 아니고, 현재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 외국의 자료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미래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일단은 문제의식과 실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을 실은 별로 어렵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분야일 것 같아서 제가 발표했던 원고를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는 되어 왔으나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놓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별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한쪽에서 저출산이지만 10대들의 미혼모 출산이 되게 많고 그 출산들을 별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그 어두운 현실이 또 한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사회에서 포용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지금 노인 돌봄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진입이 됐고 2050년이면 인구의 40%가 노인인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노인 돌봄은 돌봄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노인은 65세부터 75세까지는 좀 더 그것도 젊은 고령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전기노령.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호기노령이고요. 대체적으로 전기노령들은 건강이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기 친구들끼리 또래 집단끼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또 평생교육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든지 간에, 시의 평생교육원, 시가 운영하는 교육원, 이런 데서 취미 활동을 하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주로 이제 노인 돌봄 중에서 후기 고령에 대한 노인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좀 주로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원고 발표 자료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노인 부양의 문제가 혹은 노인 돌봄의 문제가 장기 요양의 서비스 문제로 전환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 돌봄의 문제를 얘기하면 장기 보양 서비스를 얘기하고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처우를 할 것인가, 돌봄 노동자로서 요양보호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금에서 재정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혹은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봄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입장을 떠나서 제가 개인이 스스로 이제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대상자는 나의 돌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재정의 문제나 돈의 문제로 환산되는 현실을 실제로 돌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인문사회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자본의 논리나 산업의 논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문사회적으로 대응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한국 사회에서 전체 사회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지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후에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이제 80년대 이후에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제 가족을 이루거나 직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논의에서 조금 더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노인 돌봄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의료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금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제가 뒤 표에 얘기하고 있지만, 노인 돌봄이 주로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소지, 그러니까 집안에 거주하면 집에 와서 방문해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돌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이제 시설 돌봄 혹은 요양병원 입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자체가 실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파견돼 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은 가족에서 조금 더 확대되고 요양원이 됐는데, 실제로 그 시설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들이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있는가, 돌봄자에 대한, 돌봄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평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동거 같이 살면서 혼자 자립생활을 하다가 노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70세에 가까워지면 가족과 같이 동거하다가 가족의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 75세 이상이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도움을 받게 되는, 혹은 이제 80대가 넘으면 특히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돌봄을 받는 형태, 80대나 90대,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족 돌봄에서 시설 돌봄의 비율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실제로는 과연 한국의 가정 문화나 한국 돌봄의 실태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인문사회적 판단이 조금 더, 혹은 인식의 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계시는 김혜경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한동안 우리가 2010년대 돌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굉장히 논의하면서 가족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경험적 사례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돌봄에 대한 연구가 노인 자체가 며느리나 가족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들이 이제 세대가, 환경이 바뀌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구조는 가부장제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남이나 가족들이 모셔야 한다는 가족주의의 영향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그게 굉장히 팽배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갈등, 독립과 의존, 이 갈등이 존재하다가 점차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는 의존받는 것이, 가족의 혹은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존의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노인을 돌봐야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는 그게 마치 정당한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 진리,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돌봄의 수혜자인 노인이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은 실제로는 없다는 걸, 가족의 부양을 받거나 독립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실제로 돌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2010년대 이후로 일어났던 돌봄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개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노인 돌봄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확산이 되고 성찰이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생산자 복지를 얘기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서 일단은 공동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방식으로 복지 정책이나 돌봄의 정책이 실은 변화했는데, 실제로 그런 정책이 선언만 되어 있지 인프라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좀 중심을 잡고 실제로는 산업이나 의료 산업이나 돌봄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노년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 행복도의 만족의 측면, 이런 것까지를 어떻게 이제 인문사회가 그걸 좀 보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선의의 예를 들어서 석재현이나 이기주 선생님들의 연구하면은 대체적으로 노인들의 정책적으로 요양인구 필요한 78.6%가 집에서 돌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한 2년 정도는 집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설로 가는데, 그래서 그 비율이 점점 더 시설에서 요양 받는 비율이 37.9%였다가 나중에는 57.5%, 60%에 육박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령 사회로 갈수록, 고령으로 갈수록 돌봄을 하다가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현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돌봄이라는 게 시설에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이제 합리화나 이제 그래도 그런 사정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인 돌봄의 경로가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체계가 그러면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 OECD 회원국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했을 때 OECD 평균은 재가 급여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시설은 굉장히 30% 미만으로 제한적인데, 한국 경우에는 노인 돌봄이 집에서 돌보는 거는 적고 점차 시설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돌봄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혹은 아니면 한 긍정적인 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서비스 산업이나 혹은 돌봄 산업인데 이런 것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돼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일단은 노인을 돌보는 것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려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논의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19페이지 노인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들은 저는 누누이 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20페이지 그 서비스 체계에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장기요양보험, 정부재정, 건강보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노인 돌봄 관련해가지고 돌봄이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냥 이제 노인 돌봄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행복한 삶이나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면서 정리하거나, 그거보다는 일단은 건강이 노년이 낙해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혹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국가가 약간의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노인 돌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표에 이제 현재 우리 체계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거나 개선이 되는데, 인문사회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행복한 죽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원고에 서비스 체계 문제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는 6번째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별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거의 핵심이 돌봄이 의료 부분으로 의료보험과 국민건강으로 많이 이렇게 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으면서 결국엔 비용 문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진료가 되느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료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인문사회 분야 일자리 개척 방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면 돌봄의 방향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좀 제한된 협소한 의미의 노인 돌봄에서 인문사회학적인 성찰이 좀 포함된, 그래서 노인 돌봄의 방향들을 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해서 그 얘기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2010년도에 이미 학계에서 논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일상적으로 이 지식이나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냥 돌보는 거는 돈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꿀 건가를 마치 사회학에서 미시, 거시가 있고 중간에 중범위 이론이 있는 것처럼 이 중간 범위 단계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에 제가 돌봄의 방향이나 노인 돌봄의 의미에서 두 번째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좁게는 지금하고는 어머니의 모성 활동과 비슷한 것을 돌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넓게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포함한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죠. 이거는 서구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사회학적으로나 인문사회학적으로 정의를 좀 다시 하면 조금 더 중간에서 새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명목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해가지고 개량화하거나 일자리 수준으로 연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제 돌봄의 관점을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돌봐주는 도덕적 각성이라는 윤리 차원에서 이제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을 모성주의다. 여성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또 별도로 낭만적 돌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다시 새로운 좀 정의가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사회공동체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보통 개인이 이제 사회적 인간으로서 생애사적인 삶을 살다가 그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하나의 그냥 생애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 이후의 생각들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았지만 일정하게 자립해서는 스스로를 돌보고 나중에 노년이 되면 부모를 돌보는 것, 이게 이제 좀 동양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 논의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돌봄의 사이클에서 돌봄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이 맺는 당연한 관계이자 자연스러운 실천 행위로 보는 게 맞는 적절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돌봄의 방향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돌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회적인 인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건 이제 보통 철학이나 가치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숨 쉰다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지금 인문사회적인 대응이 또 역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인간의 사회문화적 공존에 부합한 적정선에서의 돌봄, 이런 것들, 그 적정선에서 돌봄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의 실행 체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돌봄을 실행하는 것은, 기획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이지만 그걸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돌봄 노동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래서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혹은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의사 일부는 되지만 그것도 주로 이제 노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실행 체계는 기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그다음에 이제 제공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행책에 이렇게 실은 보면은 요양원이 10년 이후로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장기요양 되면서 이렇게 2008년에 도입이 되면서 요양보호사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주로 문제는 돌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주로 돌봄 서비스가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개인 부담금을 내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9%, 6%, 15% 수준이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의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려면 실제로는 커뮤니티 케어는, 커뮤니티 케어가 이미 이제 형성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친구이거나 일을 해서 알게 되거나, 교회에서 알았거나, 혹은 뭐, 복지관에 다니다 알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느냐. 외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그다음에 한국에 있어서 이 동네 공동체의 커뮤니티가 좀 이질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방향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24페이지에서 제안하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돌봄 노동자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에서 좀 일시적으로 계속 했던 것들을 반복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른 혹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에 따른 새로운 직무 교육을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 직무 교육은 단순히 이제 만약에 돌봄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로 위중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의료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좋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돌봄 생업사는 노인이 건강한데 굉장히 우울증과 성격에 좀 이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돌봄 요양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성격에 대해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좀 다양한 새로운 직무 교육을 설치해서 소우 개선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돌봄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가 동시에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설에서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설과 가정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 이분화에 대해서는 제3의 공간, 아까 말해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중간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제3의 공간들을 좀 통합 커뮤니티 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학교가 운영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운영해도 되고 조금 더 공신력이 있고 혹은 인문사회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된 이런 기관들이 좀 나서서 제3의 공간들을 돌봄 커뮤니티 센터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교육과 취미생활을 하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커뮤니티 공간에 의사나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방식의 시설이 필요하다,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둠이 모티스에서 김태희 박사를 좀 어렵게 금요일까지 넘기는 거 제가 했던 실은 저희 어머니를 제가 돌보고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제 병원 가는 우연히 가다가 코로나 코로나를 다 끝난 시점에 이렇게 와가지고 감기로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그 포지티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격리 해제에서 또 왔는데 이제 그 감기 가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호흡곤란 상태를 개선하려고 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과한 조치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환자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상 성인에게 하는 응급 의료 처치와 노인 80대 이상의 고령하게 하는 응급 처치가 달라야 되는데 동일한 응급 프로토콜을 쓰면서 이제 이게 과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노인이 중환자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참 경험하면서 이 초고령화 인구의 의료 돌봄 체계도 실은 변할 필요가 있겠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 전문 병원, 소아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노인 전문 병원이 있어서 그 치료의 속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과중한 치료를 좀 막고 호흡곤란이 어디서 호흡곤란이 왔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관삭관 하려고 하고 뭐 인공호흡기 달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아요. 네,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모세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앞에 애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로 좀 남아서 원고로 좀 대신하자면 제가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제 이제 사회학 분야나 사회정책 분야의 어떤 관심자로서의 저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초기에 참 잘한 것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시간제 알바 이런 것들을 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외국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주 35시간을 하고 4대보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하려고 시간제 일자리 한국형 모델 개발 우연히 이제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걸 또 공부를 해서 제가 정치학에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한 이제 국제정책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좋은 점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범으로 삼는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같은데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그냥 50시간 이하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별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일도 프리랜서이거나 혹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뒤늦게인지도 학업을 하거나 청년 같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이제 일자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해주고 이 구조였고 이 구조가 당연히 굉장히 그 사회적 일자리로서 굉장히 과도하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9 to 5,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이 방식이 아니어도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일정 정도 우리가 이제 맞벌이 개념 부분인데 우리 맞벌이를 이런 걸로 하고 있으면 좀 안 좋게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근로에 대한 일에 대한 혹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어느새부턴가 인문학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문사회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낮고 심하게 표현하면 천박하다 할 정도로 일단은 돈이나 이 산업의 논리가 너무 지배적이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참고했던 선진 외국의 시간제 일자리 참고 자료를 저기 좀 참고해 봤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모색했던 대응으로 전체 사회 분야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주제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일자리 몇 개를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그 역량도 많고 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거든. 어머니를 제가 이제 모셔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시는 것 자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웠고 제가 글 쓰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 걸어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이랬는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래서 불편함과 갈등도 있었지만 좋은 점 뭐냐면 그 세대 34년에 태어나서 식민지와 아까 해방과 6.25와 가난을 겪었던 그 세대 그리고
말하자면 새마을, 저희 어머님은 이제 새마을 유공자, 그 모범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그 어머니의 저력, 그 세대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부터 역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화 세대가 돼 있지만, 이분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뒤에 목차 보니까, 그 어떤 교수님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던데, 이제 그걸 배워서 활용하고 서로 노노케어, 서로 이제 좀 더 건강한 노인이 서로 동료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돌보고, 또 젊은 세대가 그 나이 든 세대를 돌보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늙어서 꼭 시설에 있거나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도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집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고 처방 좀 받고, 이제 이런 방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초고령화 인구, 후기 고령 인구에 접어드는 사람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디지털 지금 교육을 보면 기술만 가르치는데 인문사회적 좀 개입을 좀 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혹은 이제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가칭으로 디지털 생활학의 전도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 하나 일자리 찾아가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좀 더 얘기했지만 디지털 치료가 꼭 전문 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아파가지고 갑자기 해서 누워있게 됐을 때 욕창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손, 배도 아픈데 욕창은 굉장히 이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치료한,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치료를 받는 방식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아쉬워서 여기에 제안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다음 젊은 세대들은 그냥 글로 말하는 걸로만 돼 있는데, 그냥 말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에서 보면 언어가 있지만 의언이 있고 내포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능력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의미가 죽어버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역시 또 인문사회적인 개입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세대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좀 되살리고, 그 의미가 이제 젊은 세대도 전해지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제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0분까지였고요. 고민은 되게 이제, 옛날에 그냥 논문만 저기 했는데, 논문과 제 경험이 막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욕심이 많았는데, 제가 충분히 전달이 되거나, 복지학이 제가 전공은 좀 아니었고, 이제 사회학도 이론이나 문화나 정보사회학이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발표를 조금 이제 가름하자면, 고령화 시대의 노인 돌봄에 있어서 정리하자면, 노인 돌봄이, 시설, 그러니까 집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대응이라면 돌봄에 대한 우리의 지금 한국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인문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노인 돌봄을 통해서 그런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돌봄을 새롭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이제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확충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도 확충하는데 질적인 문제, 의미의 문제, 경험의 문제, 내연의 문제들을 인문사회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회적 일자리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네. 것이나 좋은 예, 의견들은 토론에서 하겠습니다. 예, 정숙경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마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있고 오늘 소장님께서 영사관에서 말입니까? 상당히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가족 돌봄보다 시설 돌봄이 많다. 예,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사회적인 가정이고 인간적인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